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페TV입니다. 최근 미사일 배치하겠다며 입만 열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고노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에 양해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 라고 답했고,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표적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적 거점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사일을 두고 열을 올리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일 열병식에서 둥펑 극초음속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 크렘린궁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국제정세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우리도 미사일을 개발해 전력을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방위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국방계획을 실현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는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항미사일과 글라이더 등 두 종류로 나뉘며 마 5 이상의 빠른 속도를 가져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태워 발사하면 고공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옵니다.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와 비슷한 비행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장시간 작동 가능한 엔진을 이용해 추진력과 날개를 이용해 양력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중 고도나 속도를 바꿀 필요 없이 순항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엄청난 속도와 함께 현란한 기동을 펼쳐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한 배경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향에 대응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26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또한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600km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1000마일 장거리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란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부대가 배치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에 이 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포 배치 지역으로 대한민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중국이 견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장거리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의 보고서에서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며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위해 가장 좋은 위치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위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한국에 장거리포 배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는 말도 안 되게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최근 한미 동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게 사실인데요. 이런 주한미군 감축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왕주인성 사회과학원 아태 세계전략연구소 연구원은 관영 환추스바오의 기고한 글에서 주동미군 감축, 주한미군 감축, 잠재적 가능성 배후에는 정치적인 요인 이외 해외 주둔군의 강력한 군사화를 약화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미동맹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우선적인 목표는 한국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에 있다면서 냉전 시기 한미동맹은 구소련과의 경쟁을 위해 존재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목적은 최근 수년 동안 점점 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행보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이후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요. 첫째로 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해외 군사 주둔의 의미가 크게 약화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외 주둔군 없이 본토에서 장거리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해외 군사주둔은 많은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재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왕 연구원은 해외 주둔군을 감축하라는 미국 내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미중 간 신뢰 구축, 한반도 문제 해결, 한미동맹 자극적 측면 해결에도 유리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으로 압박받던 군사 위협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 주둔비 압박을 받는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주일 미군 경비 협상을 올 11월 미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룰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주일 미군 경비 협상에 대해 미 대선 선거가 나오기 전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정부 내 분위기라면서 특히 미 정부가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 미국 측 협상 대표가 한일 양국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미 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간보다가 한국 어떻게 협상하는지 결과 지켜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 측이 그간 고소해온 주일 미군 경비 증액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각종 여론에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나라들의 미사일 경쟁 속에 한국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쩐의 전쟁에 중국이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최근 중국 주도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가 결성되었죠.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RCEP를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중국과의 주도권 싸움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웰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통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중 세력을 다시 규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경제 분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 해군은 태평양에 배치한 핵 잠수함의 화력 보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 등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장착하고 하푼 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대함 어뢰를 추가 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의 해군 굴기가 예사롭지 않자 미국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력 경쟁은 세계의 패권 다툼과 직결됩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해군 보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 의회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이미 수량면에서 미 해군을 앞섰습니다. 중국은 130척의 수상 전투함정을 비롯해 총 350척 규모의 군함과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미국은 239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중국 해군의 함정 건조 속도를 고려하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35년 6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 해군 전력과 대등하게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항모 6척을 보유하겠다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미국과 견주려면 최소 6척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도 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9월 미 해군 미래 전력 증강 계획인 2045년 전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45년까지 미 해군 전력을 유무인 함정 500척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패권 다툼이 갈수록 심해지겠네요. 미국의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는 핵 잠수함 전력 증강입니다. 현재 2045년까지 최대 80척의 핵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마쳤습니다. 항공모함의 추가 확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현재 11척의 핵 추진 항모와 이를 보조하는 6척의 경항모가 필요하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항모 전단을 호위할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최신형 이지스함 구축을 한 척 더 추가하면 모두 8척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술 개발도 한창입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 전함을 겨냥한 지대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도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중국다운 허풍입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셸 플러노이를 국방장관으로 등용할 경우 양국의 해군력 경쟁은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노이는 1990년대부터 국방부에 몸담은 대중 초강경파 인사입니다. 그는 지난 6월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모든 함대를 72시간 안에 괴멸시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해상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한국도 기회를 잡은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으로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의 2배로 커진 암무함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암무함은 순항 미사일은 물론 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대함 공격은 물론이고 먼 거리에 있는 지상의 전략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진수식에서 4,000톤급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강조한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핵잠수함 도입 검토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핵잠수함은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고 평균 속도도 30노트로 최대 20노트인 디젤 잠수함보다 빨라 추격 작전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핵잠수함 도입을 수건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2015년 개정돼 20% 이하 전원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자체 핵잠수함 연료 개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핵 비확산 군축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핵잠수함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 추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더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는 걸 천명했기 때문에 군함의 추진 체계로 사용하는 이 정도에서의 용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우방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자신들의 패권 경쟁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은 비용을 아끼고 우리는 전력을 보강하게 되죠. 미국이 한국을 향해 일종의 SOS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충분히 핵잠수함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방사는 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산업체와 군이 손을 잡고 기동 전투체계 무인화 사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군은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전차와 K2 자주포 등의 개량 사업을 모색하면서 K1 전차 등 수명 연한을 넘긴 장비의 퇴역 대신 무인화 장비 개조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 로텐과 LIG 넥스원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동 전투체계 원격 무인화 제1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과제는 우리 군이 운영 중인 K계열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기동 전투체계의 생존력 향상 및 운용인원 감축을 목표로 유무인 상호 운영체계 전환 기술 개발입니다. 제2과제는 기동 전투체계 원격 무인화입니다. 우리 군의 전차 부분을 책임지는 현대로템이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제3과제는 K자주포의 원격 무인화입니다. 제조사인 한화디펜스가 담당합니다. 사업은 1, 2, 3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올해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4년간이 개발 기간입니다.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용은 더 높아지고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전투기 역시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은 국내 방산 사업에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첫 번째 실물 기체인 CJ1호기가 드디어 최종 조립 과정에 돌입한 것입니다. KF-X CJ1호기는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